YTN이 사내 공모를 통해 정한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는 다시 일상으로입니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시청자들의 소망을 담은 결과인데요. 새해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가와 공동체, 개인의 노력, 그리고 경제 회복과 그 뒤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알고리즘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내년 대선을 위한 각 당의 경선 레이스까지 시사토크 알고리즘이 책임지고 쟁점을 짚고 대안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오늘은 독소를 빼는 정치 토크 디톡스 정치로 35분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여야의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훈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니의 과일로. 예, 중국어인가요? 네. 잘 계시죠 요즘? 저요? 네. 요즘 좀 우울합니다. 아니 요즘 제가 그 방송 출연하는 여당 의원님 보면 예. 마음이 짠해요. 뭐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전부 헛발질이고. 그러니까 방송 나와가지고 그냥 막 변명하고 이러면 개인 정치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참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장재훈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헛발질하다가. 그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떤 단어로 좀 새해 첫 메시지를 하면 좋을까? 좀 5글자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짱으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예.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험적으로 극복했다 하는 그런 롤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짱. 배수진 친다. 저희가 물러설 수 없는 예. 4월 7일 날 한 판이 있기 때문에 4월 7일은 아마 서울 수복의 날 그리고 부산 탈환의 날. 지금 뭐 6.25 전쟁 났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은 필승을 거둬가지고 진충 보국하겠습니다. 예. 네. 자,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정치권 여진이 여전합니다.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사면론 꺼냈다가 사면 초과에 지금 빠졌다. 제가 쭉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단 한 명 사전에 알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면 고뇌에 찬 구국의 결단을 혼자 하신 거죠.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요 우클릭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는 수학으로 본다면 3, 4분면 예. 약간 왼쪽 약간 아래 예. 그 지점에 있어야 되고요. 후보가 된 다음에는 4, 4분면 약간 오른쪽 아래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우클릭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굳이 장사로 치면.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게도 안 좋고 당에도 안 좋은 좀 신년 1월 1일의 폭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헛발질이네요? 그러니까 경솔함. 장제원 의원의 말을 인정하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픕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국정 지지율은 떨어지죠. 정당 지지율은 우리 당과 역전이 되죠. 또 자신의 지지율마저도 차기 대권 후보의 3위로 추락하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고 국면을 전환해야겠다. 그 국면 전환이 결국은 국민들의 눈을 확실히 좀 모을 수 있는 것이 대통령 사면 아니겠느냐. 예. 이러고 저는 청와대와 교감을 해서 청와대가 한번 해보지 해서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거 하나 자신이 던진 이 중요한 얘기를 관철하지 못하고 48시간도 안 돼서 주워 담는 당대표, 차기 대통령 후보? 그러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탈락이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제원은 뭘 해도 분노하잖아요. 아니요. 요즘은 분노를 안 합니다. 새해 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낙연 대표하고 가까운 편입니다. 예.
그리고 좀 조언도 해드렸고 솔직히. 근데 1월 1일 날 뭐지? 순간 멍해가지고 진짜 뒤통수에 뭘로 맞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대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입장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밝힌 꼴이 돼버렸어요. 5대 3연 불가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쭉 냈는데 그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고위원회에서 급수습을 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 반성, 그다음에 국민 동의, 당원 뜻 존중 이렇게 갔는데 사면 건의 발언 이후 당내 이른바 친문 의원들과 핵심 지지층 사이에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만 고립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과연 이런 상태가 오래 간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지지층에서는요, 이낙연 대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런 이 신뢰가 상실된 언제는 이런 믿었어요. 지도자가 됐거든요. 예. 그래도 이낙연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도 그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적어도 진행되겠구나 생각을 비포 했죠. 애프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아니 근데 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외에는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없어요. 민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청와대와 아무 교감 없이 집권당 대표가 이걸 던졌다? 방금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의 뜻을 잘 모르고 대통령의 공약을 잘 모르고 생각 없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집권당 대표로서 생각 없이가 아니라 생각 안 해보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와 아무 교감이 없었다 생각합니까? 저는 교감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던졌다? 그러면 집권당 대표로서 자격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면 문제에 있어서 저래도 공격하시네. 저는 무분별한 사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대통령 2명이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 겁니다. 한 분은 81세예요. 참 80세가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고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70대에 4년간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통합적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대통령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81세 말씀하셨는데요. 81세 노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안 잡아갑니까? 잡아갑니다. 용서와 관용은요. 가해자의 몫이 아니라 피해자의 몫이에요. 피해자의 응어리가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저분들 풀어주고 관용을 베풀자, 용서하자. 그럴 때 국민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가 되는 거고요. 참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잡아간 사람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성해야 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됩니까? 또 하나는 무슨 시종 자범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범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학생운동하다. 거기에는요. 생계형 범죄 많고요. 억울하게 죄를 짓고 온 경미한 사건으로 온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일반수들 있잖아요. 일반 죄수들을 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참 이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자존심도 상하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사면해달라고 그랬냐고요. 그쪽에서 사면해달라고. 그쪽에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적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죠. 다른 사람도 많이 했죠. 공식적으로 당 대표가 사면해달라는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 당의 사과를 공식 했잖아요. 입장으로 사면해달라는 얘기 김종인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사과한 건 뭐예요? 사과는 사면을 기대하고 한 거 아니에요? 사면을 기대하고 들어가 봤습니까? 속에? 그럼 왜 사과했어요?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국민들 앞에 사과한 거예요. 도의적인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국민의힘 측 소속 의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헌재에서요. 원고 측 대표가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어요. 탄핵은요. 저희 민주당만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쳐서 한 거예요. 탄핵에 동참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거하고 사면하고 그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사면 안 할 겁니까? 정말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살릴 겁니까? 제 얘기는 그만큼 제가 그러니까 그런 있다는 식으로 거죠. 논리를 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없다고 그 제가 얘기하면 있다 안 된다는 하더라도 거죠. 전임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순기능을 역할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격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재원님께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면 최순실도 사면해야 됩니까?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최순실 사면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 이명박 같은 대통령 사건으로 갔으니까. 제 입으로 사면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원세훈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 분이 너무 첫 주제부터 강하게 부딪혀서 제가 사면 초과가 된 느낌인데 저희가 새해부터는 그 시청자들 질문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네. 새해부터 받기로 했고 중간중간에 좀 받기로 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 사는 정여진이라고 합니다. 전직 두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다 말았는데요. 그 사면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저도 저 딸아이와 그 얘기를 하다 다툰 적이 있는데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서울 연희동에 사시는 70대 여성분의 질문이었는데 여야가 생각하는 사면론의 문제점과 전제 조건을 물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생각도 못한 이 사면론이 불거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대선에 이제 여야가 부딪히면 예를 들면 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심판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 국민적 합의, 동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어요.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이것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대통령이고 대통령께서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 국민들한테 직접 대통령이 이제는 함께 합시다. 이제는 다 용서하고 함께 합시다. 설득하고 포용하고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대통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4월 재보선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먼저 이유가 뭐라고 좀 분석하시나요? 지지하라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포지셔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안철수? 이랬을 때 약간 갸우뚱했던 시민들이 서울시장? 그래, 괜찮겠는데? 라고 국민들 마음이 확 돌아설 수 있는 그 포지션을 택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에 굉장히 실망한 그런 중도층이 마음 놓고 그래, 이 국민의 당이니까 안철수 대표 마음 놓고 지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을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정치적 경륜을 농축시켜가지고 먼저 치고 나간 게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좀 호평을 받고 확실한 리딩 주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뜬다는 것은 윤석열이 뜬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재앙이죠.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는 저희 민주당 파트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갔죠. 근데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았다. 중도에 머물고 있다. 이런 신기루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중도와 보수에서 같이 다 지금 먹기 좋은, 보기 좋은 떡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높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단일화 절대 안 될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정치 역정 10여 년. 단일화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단일화 정치라는 것은 벼랑 끝 외교 같은 도 아니면 모 아니면 도 이거였거든요. 지금까지 그 안철수와의 단일화 있잖아요. 성공한 예가 없고요. 저는 각자 도생, 각자 출마한다. 저는 그렇게 예언하는 바입니다. 저하고 내기할래요? 어떻게 될까요? 단일화 될지 안 될지? 저는 확신합니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100%.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 된다는 보장은 없죠. 나경원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세훈 전 시장도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세 분이 결국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 단일화가 뭐 의지는 항상 있었지만 방법의 문제 때문에 안 된 적도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억지 단일화는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로의 후보 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또 철수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억지로 단일화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단일화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하고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면 정천희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월등하게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 후보가 철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쉽게 벌이지 않을 거고. 두 단계를 거쳐서 단일화가 돼서 마지막 후보가 한 명이 남는다면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쪽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차기 대선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도 지금 유력 후보가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칸막이를 치고 폐쇄적으로 생각하고 결국 단일화할 때 뭐 국민의힘 이겨라 이거보다는 좀 더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큰 모습으로 포용하고 함께해서 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대의를 놓고 우리가 가야지 이 대선이나 이 보궐선거 정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일단 뭐 보궐선거 흥행이 좀 되고 있는데 여러 전 의원들이 또 출마 선언했고요. 오신환 전 의원도 뭐 최근 했고 조은희 구청장도 꽤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당내 1, 2위를 다투는 이제 나경원,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곧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다 출마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글쎄 저는 뭐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고 뭐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막 이렇게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출마 선언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또 박영선 장관이 또 어떻게 어느 시점에 또 출마 선언할 것이냐.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외부 영입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지켜보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측 후보는 뭐 오세훈, 나경원 저는 오세훈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두 분 말고는 다 올림픽 정신이죠.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나 서울시장 경선에 한번 나가봤다. 사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후보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이죠. 저희는 출전하는 선수가 그리 지금 많지는 않아요. 저희로서는 제가 이거 아마 공개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그게 굉장히 그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 당에서 빨리 서둘러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애 의원도 출마 선언했고 뭐 한 2, 3% 정도 지지율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둔다는 게 좀 뜬금없어요. 왜냐면 그게 뭐 같은 당 아니에요? 예전에 노회찬 의원 나왔을 때 한명숙 오세훈 붙었을 때요. 그때 굉장히 다른 후보가 제3 후보가 나옴으로써 당락을 좌우했거든요. 그래 본다면 저희로서는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저는 최근에 조은희 구청장 굉장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 그 시민 경선 해가지고 통합 완샷 경선하자. 내가 다 내려놓겠다.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여성 가산점 안 받겠다. 굉장히 용감하게 자신을 버리고 도발적으로 나오는 모습에서 한 5%, 4%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당원들 만나보면 조은희 구청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상당히 또 그 유력 후보 플러스 또 상당히 좀 다크호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얘기를 다시 좀 해보면 박영순 장관도 이제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의견은 없고요. 박주민 의원도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뭐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박영선 장관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계속 1위를 큰 표차로 좀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출마 선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저희가 약간 밀리는 건 사실이죠. 근데 오히려 그게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고 서울시장, 특별시장 후보이고 그런데 따라가는 입장이 오히려 좀 더 선거 레이스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그 최근에 이 선거 트렌드, 특히 경선 트렌드를 보게 되면 치열하게 경선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쪽이 이겨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지율 2%에서 이인재, 뭐 하나갑, 이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질비했거든요. 정동영 이런 분들과 치열하게 경선하면서 이기고 올라오고 국민들이 주말마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벤트를 만들어 갔잖아요. 지금 정선희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야, 이 세 명이 누가 될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런 치열한 경선을 하게 되면 박영선 후보가 아무리 많은 콘텐츠가 있고 공약을 내놔도 이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은 누가 이기지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앞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희망차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장제원 의원의 저 발언을 저는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박수 한번 하고 하시나요? 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 보궐선거가 대통령 지지율과 또 큰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루동에 사는 서민정입니다. 요즘 대통령님께서 TV에 안 나오시는데 못 나오시는 겁니까? 안 나오시는 겁니까? 많이 궁금합니다. 질문의 핵심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통은 당연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기자회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자회견 몇 번 했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근무 시간 이후에 광화문에서 퇴근하면서 시민들과 맥주 한잔 나누겠다고 얘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썼거든요. 예. 이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락 안 왔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 왔더라고요. 대통령 찾았어? 그러더라고요. 추윤 갈등, 대통령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사면 논란, 대통령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주요 현안이나 아주 주요 상황이 있는데도 대통령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법무부 장관 중심제 국가 아니고요, 민주당 대표 중심제 국가 아니고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거 제 결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따라 주십시오.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해야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전부 다 뒤에 비껴 있고 본인은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고 이미지 정치만 하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는요. 이 국정 난맹상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의 일종의 프레임인데요. 요즘 부쩍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칭찬을 많이 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150회 기자회견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16회 기자회견 및 직접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박근혜는 5회, 이명박은 20회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태가 있었고요. 또 국무회의가 있고요. 수석보좌관 회의. 그래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소통 창구가 좀 다양화된 것도 있고요. SNS도 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는 SNS가 그때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SNS를 통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전국 현안에 대해서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국민들에게 본인의 메시지는 하고 있어요. 역대 정부에 없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를 방문한 분이 3억 5천만 명이 넘고요. 연 누적 인원으로. 그리고 20만 명 답변 요건을 갖춘
것이요 196건인데 185건을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입장을 발표하지 않냐, 말하지 않냐 그러는데 이렇게 소통을 잘한 대통령이 역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국민청원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이 대통령을 공격할 것을 찾다가 되지도 않는 건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불통이다, 소통을 안 한다. 이거는 천벌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서민정님 뭐 적절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해가 있으셨다면 좀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저희 알고리즘 이제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채택되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죠. 새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초대 공수처장과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 중에 잘 맞는 게 없대 그런 얘기 하셨는데 워낙 맞는 게 없어가지고. 예. 남들은 저보고 돗자리 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좀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요. 장제원 의원께서 이제 함께 출연한 박범계 의원에게 차기 법무장관 자리에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추셨어요? 정 패널 입장에서 게스트가 왔는데 면전에서 독담해야죠. 그냥 하시는 말이에요. 그냥 하셨나요? 예. 예, 이제 그 박범계 의원님 이제 법무장관 됐다는 걸 보고 예. 이렇게 좀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심각해요. 사적으로 박범계 의원과 가깝고 참 좋아하는 선배라는 거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법무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되는 그 기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초에 검증을 해보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양파 껍질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재산 누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명해야 돼요. 또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집니다. 또 공천 헌금에서 측근들이 구속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권은유차 녹취 문제도 있고 고시생, 폭언, 폭력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 정말 놀라운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문제잖아요. 굉장히 부적격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법무장관 청문회 아주 날카롭게 또 아주 냉정하게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인사청문위원이죠? 그렇습니다. 또 피튀기겠네. 근데 나는 청문회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잘하시니까요.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현실에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시나요?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저런 뭐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잘 해명하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얘기 같습니다. 법무 지식이나 이런 논리나 이런 부분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중요한 논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경험과 실력 이런 것은 갖춘 장관 후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독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금 어떻게든 낙마를 시켜보려고 이번에도 시도를 할 텐데 장제원 인사청문위원회 강력한 태클을 잘 지혜롭게 넘겨서 후보로 지명받으시기 바랍니다. 박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 완수하는 당면 과제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윤 총장과의 어떤 소모적인 갈등 구조를 좀 피하려면 윤 총장과의 어떤 뭐 공식적인 관계 설정이 이제 정해진 것이지만 비공식적인 관계 설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1월에 검찰에 또 정기 인사도 있는데 그것이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역사적 책무라고 한다면 검찰개혁의 계문발차를 추미애 장관이 했죠. 마무리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고 대통령과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공약이었던 이 검찰개혁을 문 닫고 나오는 그런 장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간에서는 저희 쪽 지지자들은 또 이걸 껄끄럽게 좀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관계 너무 친한 거 아니냐. 한때는 친한 형처럼 이렇게 대학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또 윤석열 총장 몰아붙이는 거 보니까 또
사적인 관계가 좀 끝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두 사람이 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화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 것이 둘 다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좋다. 왜냐하면 사소한 오해가 더 큰 게 일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좀 상의는 하는 모습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범계 후보자에게 굉장히 독서를 좀 했는데 좀 부탁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법무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스티스, 정의를 갖다 구현하는 주무장관이잖아요.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흐트러 놓은 이 비상식, 상식으로 좀 돌려놨으면 좋겠다. 간단합니다. 검찰개혁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검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가는 그런 온화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첫째는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지금까지 대검 차장하고 검찰국장하고 미리 만나가지고 조율해서 안을 만들고 마지막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이렇게 좀 조율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거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절제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야 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그다음에 감찰권 마음 남용해가지고 직접 검찰에 지시하고, 자신이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그 장관이라 그래서 정치 편향적인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만 옳다고 검찰을 막 몰아붙이면 또다시 제2의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 나 이런 점을 우리 그 박범계 후보자에게 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꼭 그런 장관이 되기를 생각합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님, 이제 같은 동료 의원이다가 장관 청문회, 인사청문회 그 장관 후보석에 앉잖아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어투나 말톤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제가 잘 인사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범계형 이렇게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한테 형형 그러다가 똑바로 앉으세요. 국정감사장이에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예. 철저한 검증 기대하겠고요. 또 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 박범계 후보자도 잘 거니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 얘기를 또 잠깐 해보죠. 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충분히 초대 공수처장의 역할을 좀 잘 해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지만 이미지는요, 우리 사회자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예요. 굉장히 좋은가 보죠? 네,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고 좀 얌전한 이런 좀 이미지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사에 나온 것만 제가 아는데 이강국 헌재소장 때 비서실장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례적으로 이례적인 관리 이런 걸 깨고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다라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공수처가 지청 수준의 규모예요. 굉장히 큽니다. 검사가 23명이고 수사관이 40명이고 행정직원이 20명이면 지청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그런 지청이나 지검이나 이런 큰 조직을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행정 능력, 또 검사들이라든지 수사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도 한번 검증의 대상이 아닐까 좀 생각해봅니다. 두 분이 뭐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신다는 게,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자리의 특성을 봤을 때는 뭐 우려도 되지만 좀 안심도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출범을 하게 되면 좀 저희가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방송부터 너무 좀 강하게 붙으신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래도 뭐 뜨거운 토론이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좀 제시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은 또 보라색이네. 자, 새해도 시사토크 알고리즘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오늘 마시는 게 제일 맛있네. 이걸 천천히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푹푹 옮겨버렸어요, 이걸. 아, 이거 씹어 먹으면 되게 맛있겠네요.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